이번 시간에는 오케아노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사실 일리아스에서 오케아노스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아노스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는데, 다만 오케아노스는 어마어마한 자식들을 낳게 되고 그 자식들이 이제 여러 신들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신이에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보면은 오케아노스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강물과 모든 바다와 모든 샘들이 오케아노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리아스 21권 195행을 한번 봅시다. 원래 이제 오케아노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 신족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 첫째 아들. 크로노스는 제우스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는데, 제우스하고 이제 올림포스 신들,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하고 크로노스를 비롯한 티탄 신족들이 티타노마키아라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오케아노스는 중립을 지켜요. 자기 동생인 크로노스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 자기 형제들 편에. 일리아스에서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아요. 21권 195행을 한번 볼게요. 아킬레우스가 얘기하기를, 깊이 흐르는 오케아노스의 큰 힘도 겨룰 수 없으리라. 비록 그로부터 모든 강물과 모든 바다와 모든 샘물들과 깊은 우물들이 흘러나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아노스로부터 모든 강물, 또 모든 바다, 모든 샘물들, 깊은 우물,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오케아노스로부터 나왔다. 오케아노스는 그러니까 물들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는 강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바다는 태평양 이런 거를 알 리가 없었죠. 인도양 이런 거. 단지 지중해가 가장 큰 바다였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근데 지중해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터키 지역이 나오잖아요. 끝이 있어요. 밑으로 가면은 아프리카가 나오고, 리비아라든지 이집트. 왼쪽으로 가면은 저쪽 끝으로 보면 스페인이나 그쪽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바다는 이게 전부인데, 바다를 보면 바다의 물은 어디서 왔는가?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니까 바닷물은 강물에서 왔어요. 그들이 관찰한 바로는. 그래서 강물이 이제 오케아노스의 아들이 3,000이고 딸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다는 뜻이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물이 그 바닷물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 강물은, 바닷물의 근원이 됐던 그 강물은 어디서 왔는가? 끝도 없이 어떤 흐름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구의 둘레, 지구 맨 가장자리에는 인간이 아직 탐험하지 못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물의 근원이 있는 그런 곳으로 봤어요. 우리가 일리아스를 읽고 있으니까 21권에 아킬레우스가 오케아노스에 대해서 모든 강물과 모든 바다와 모든 샘물과 깊은 우물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장면은 사실 어떤 거였냐면, 이제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합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죽고 어머니 테티스가 새로운 무구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스카만드로스 강에서. 그래서 스카만드로스 강이 화가 났죠. 어떻게 하면 이 아킬레우스를 제압을 할까, 이런 징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트로이아군들은 다 도망갔죠. 그때 펠레곤의 아들 아스테로파이오스가 아킬레우스에게 덤벼요. 왜 그런가 하면 크산토스 강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아스테로파이오스는 펠레곤의 아들인데, 펠레곤은 누구의 또 아들이었냐면 악시오스는 강의 신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강가에서 옆에 있다가 그 소용돌이에 동침을 해가지고 펠레곤을 낳았고, 그 펠레곤의 아들이 아스테로파이오스예요. 아스테로파이오스는 양손잡이에요. 창 두 자루를 들고 아킬레우스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깜짝 놀라죠. 넌 도대체 누구인데 나에게 이제 덤비느냐? 가문을 이제 물어봐요. 나는 이제 악시오스, 아까 얘기한 강의 신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킬레우스의 얘기하기를, 나는 제우스의,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 아야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아킬레우스에게는 증조부가 되는 그런 제우스의 후예니까, 강의 신, 아무리 힘이 센 최고의 강의 신이라고 하는 오케아노스도 제우스에게는 못 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스테로파이오스가 창 두 자루를 던져 한 자루는 아킬레우스의 방패에 맞았는데 뚫지를 못해요. 뚫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이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방패였고, 그리고 또 한 자루는 아킬레우스의 오른쪽 팔꿈치를 맞추고 스쳐가지고 거기서 검은 피가 솟아올라요. 아킬레우스에게 상처를 입어. 아마 일리아스에서 보면 최초의 남자였을 거예요. 아스테로파이오스. 근데 그는 아킬레우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묘사된 오케아노스는 물의 근원일 뿐만 아니고 신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리아스 14권 245행, 헤라가 자매신에게 가가지고 요청을 해요. 제우스를 재워달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크로노스의 따님이요, 헤라를 얘기하는 거죠. 영생하시는 신들 중에 다른 분이라면 내가 쉽게
쉽게 잠들게 할 수 있어요. 설사 그가 만물을 생겨나게 한 오케아노스 강의 물줄기라 하더라도 말이요.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만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만물을 생겨나게 한 오케아노스,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건 단지 물, 샘이나 강이나 바다 이걸 얘기하는 게 모든 생명체,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한, 이 호메로스는 우주 생성 신화에서 보면 오케아노스가 만물을 만든, 만물을 생성하게 한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들의 아버지. 실제 헤라도 이 신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14권 200행에 보면은 헤라가 교활한 마음을 품고 이런 이제 부탁을 하고 있죠. 아프로디테에게 나는 신들의 아버지 오케아노스와 어머니 테티스를 만나보려고 풍요한 대지 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아프로디테에게 욕망의 띠 캐스토스 히마스라는 그 띠를 빌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이 대지 끝에 오케아노스의 궁전이 있는데 나는 신들의 아버지 오케아노스, 신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이제 신들의 아버지 하면 제우스인데 여기서는 오케아노스가 제우스보다 훨씬 이전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또 신의 근원 이런 표현으로 일리아스에서는 소개되고 있어요.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헤라가 보면은 그 200행 뒤에 보면은 두 분은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를 얘기하는 거죠. 티탄 신이에요. 둘이 부부고 부부에게서 나를 데려가서, 레아는 헤라와 제우스의 어머니잖아요. 자신들의 궁전에서 오케아노스 테티스의 궁전에서 정성껏 길러주고 보살펴 주었지요. 목소리가 멀리 들리는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대지와 추수할 수 없는 바다 밑에 가두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타노마키아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헤라라든지 비롯한 여신들이 어디 써 있는가? 헤라는 어머니가 돌봐줬던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궁전에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들의 편에 서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어떤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라가 피신해서 그때 오케아노스 테티스가 헤라를 돌봐줬다, 이런 얘기를 일리아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아노스 테티스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평화를 약간 사랑하는, 그러니까 전쟁에 뭐 굳이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는 그런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메로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 오케아노스라고 봤어요. 사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공기도 있지만 물은 굉장히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건 뭐 고대 사람들도 당연히 알죠. 인간이 물을 안 마시면 그냥 갈증하다 보면 죽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또 싹을 틔우지도 않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체는 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어떤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판별할 때 그곳에 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이 흔적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근데 이제 신화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죠. 세상 끝에 어떻게 돼 있고 만물은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 근데 그들이 관찰한 바로는 이제 물과 연관이 깊었기 때문에 그거를 오케아노스라는 신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마치 신을 만들어서 인간처럼 그런 이제 역할을 부여한 거죠. 그런데 철학의 시대로 오잖아요. 신화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 그러니까 철학의 시대, 철학은 뭐냐면, 이 신화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주, 만물,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신을 만들어가지고 신들의 어떤 작용으로 얘기를 해요. 신들의 작용으로. 근데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을 들먹이지 않아요. 철학의 시대에서는 이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설명을 신을 들먹이지 않고 그것을 약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제외한 설명을 해요. 최초의 철학자를 탈레스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근데 탈레스는 이제 그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들의 어떤 작용,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건 호메로스 얘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호메로스는 신화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오케아노스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지구에, 우주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사실 지구 위에 이렇게 천구로 이렇게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지구와 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 위에 있는 것이 우주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렇게 천구가 쌓여있는 것 같고 지구는 평평하고 그 밑으로는 하데스까지 깊은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 둘레를 오케아노스가 흐르고 있어요. 큰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만물의 근원이. 그런데 그 그림과 비슷한 것이 이렇게 아킬레우스의 방패, 헤파이스토스가 아킬레우스의 방패를 만들어주는데 그 방패에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요. 전쟁과 평화와 안악내와 그 모든 것을. 그러면서 맨 테두리를 오케아노스의 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묘사를 해요. 그 부분은 일리아스 18권 607행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여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상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아킬레우스의 방패에다가 세상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방패죠. 거기에 그는 헤파이스토스는 또 튼튼하게 만든 방패의 맨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오케아노스 강의 위대한 힘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위대한 힘을 어떻게 넣었을까요? 오케아노스 강을 그렸다라는 거겠죠. 아마 오케아노스의 특징은 그 흐름이에요. 오케아노스 흐름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힘이죠. 그리고 그것이 만물을 탄생하게 하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었고요. 일리아스에서는 꾸준하게 오케아노스는 조용히 흐르는, 또 깊이 흐르는 어떤 흐름, 오케아노스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서 태양이 떠올라요. 그리고 찬란한 햇빛은 오케아노스에 잠겨요.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는 동쪽에서도 오케아노스에서부터 깊은 흐름에서부터 태양이 솟아오르고 그 흐름에 잠기는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8권 487행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짐수레라고 부르는 큰 곰을 만들었다. 큰 곰은 같은 자리를 돌며 오리온을 지켜보는데 이 별만이 오케아노스의 목욕에 참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큰 곰 자리, 별자리예요. 큰 곰 자리는 오케아노스의 목욕에 참여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오케아노스의 목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케아노스는 큰 강인데 별자리들이 다,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축이. 그래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밑으로 갔다가 위로 떠오른다는 거죠. 그쵸? 사라졌다가. 근데 이 사라질 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케아노스 강에 목욕을 한다,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찬란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북극성은, 여기 이제 큰 곰 자리는 뭐 동양에서 보면은 북두칠성,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북극성이 있잖아요. 근데 북극성을 보면은 얘는 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내려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박혀 있어요. 사실 마치 박혀 있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거울 중심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저건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떠오르지 않는가. 지금 우리는 알죠. 지구가 약간의 기울어져가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별자리가 도는 것처럼 사실은 지구가 도는데, 근데 저 별은 왜 그렇지? 북극성은 왜 저기서 박혀있지? 오케아노스의 강에 빠졌다가 다시 목욕하고 나오지 않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화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해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인간이 만든 건 아니고 신들의 이야기로 인간은 못 만들지만 저런 현상을 신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사실 큰 곰 자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큰 곰 자리는 칼리스토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예뻤어요. 근데 칼리스토는 처녀로서 살겠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겠다는 맹세를 해요. 아르테미스에게.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제우스의 눈에 띄었어요. 너무 예뻤던 거예요. 칼리스토라는 이름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이란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제우스가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제우스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르테미스 여신으로 변신을 했어요. 제우스 자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으로 변신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에게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 아르테미스로 제우스가 변신을 해가지고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그녀는 임신을 합니다. 임신 9개월째 만삭이 되었겠죠. 그때 아르테미스 여신에게서 발각이 돼요. 아르테미스 여신이 내쫓죠. 무리해서 내쫓게 되는 거예요. 처녀성을 상실했고 또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동굴에서 이제 홀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아르카스라는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 아르카스 아이가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놀다가 또 그 아이를 찾으러 이제 엄마가, 칼리스토가 나왔다가 헤라를 만나요. 이제 헤라로부터 정체가 탄로난 거죠. 그래서 헤라가 그녀를 큰 곰으로 변신을 시켜버려요. 그리고서 그 아들은 다른 곳에서 장성해가지고 나중에 숲에서 자기 어머니 큰 곰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두려웠겠죠. 근데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봐요. 아들아.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죠. 아들은 그냥 곰이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을 쏴서 자기 어머니이지만 모르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제우스가 하늘에서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이제 별자리로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헤라가 그래도 별자리까지는 좋다. 근데 너무 큰 영광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오케아노스 강에 목욕을 하고 또 잠겨가지고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늘 떠있는, 그 사람들은 그게 쉬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욕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약간 영광과 저주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케아노스는 지구 우주의 맨 끝을 흐르는 그 거대한 강이기 때문에 별들이 그곳에서 떴다 졌다, 이런 표현들이 일리아스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밌죠? 목욕을 한다고, 별들이 목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권 423행을 한번 볼까요? 1권 423행. 여기에 보면은 이제 1권 423행에는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하고 싸웠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요. 제우스에게 가가지고 나의 명예를
높여달라고 제우스에게 이제 부탁을 하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제우스께서는 어제 나무랄 데 없는 아이티오페스족의 잔치에 참석하자 오케아노스로 가셨고 다른 신들도 모두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이틀 후에 이제 돌아온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이티오페스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티오페스족은 남쪽 지구 끝, 남쪽 지구 끝에 사는 어떤 부족이에요. 지금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다른 성향의 어떤 사람이고 그들은 미지의 어떤 사람이죠. 근데 이 잘못하면 아프리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흑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북부 아프리카, 지금 리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로코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흑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이나 비슷해요. 사실 유럽 사람들하고 고대 역사로 올라가도 서로 이제 이주하고 식민지배하고 막 이렇게 서로 섞였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종족인데, 근데 사하라 이남의 그 부족들은 까만색이거든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정체를 정확히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티오페스족이라고, 아이티오페스족이 세상 끝 어딘가에 살고 있고 그들은 신을 잘 섬기는, 그래서 일리아스에서도 보면은 신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제사를 지내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로, 이런 부족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맨 끝, 거기는 오케아노스로 갔다. 그 얘기는 맨 끝으로 갔다, 지구의 남쪽 맨 끝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오케아노스는 일리아스에서는 호메로스에 의하면 우주 생성에 있어서 가장 만물의 근원이 되는, 신들의 근원이 되는 신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강들과 모든 생명체들, 그런 것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그리고 모든 것을 품는 가장 낮은 곳에서 머무르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별들도 해도 거기서 떠서 그쪽으로 잠기고, 그쪽 오케아노스에서 떠서 오케아노스로 잠기고, 모든 별들은 거기서 잠겨서 이제 목욕을 하다 쉬다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해가지고 5권 5행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장면은 디오메데스가 이제 5권에서는 주인공은 디오메데스예요. 제목도 이제 디오메데스 무훈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5권에서 디오메데스가 나오는데, 이 디오메데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은 오케아노스의 흐름에서 목욕을 하고 가장 찬란하게 떠오르는 늦여름의 천랑성과도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오메데스를 표현하기를 천랑성과 같았다. 늦여름에 떠오르는 천랑성, 가장 찬란하게 떠오르는. 사실 천랑성은 번역을 한 건데 이거는 시리우스 별이에요. 시리우스, 개의 자리라고 하죠. 개가 옆으로 이 집게가 아니고 이제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케아노스의 흐름에서 목욕을 하고 떠오를, 시리우스 별은 뭐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는 아주 좀 약간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는, 근데 시리우스 별은 가장 밝은 별이에요. 지구에서 볼 때 하늘에서 가장 밝은 건 태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이잖아요. 그 다음은 금성이나 뭐 화성, 수성 이런 것들, 우리 행성을 도는 것들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수성, 금성, 화성 이런 것, 목성 이런 것들은 별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내는 거죠. 근데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중에서 가장 밝은 게 이 시리우스 별이에요. 천랑성. 이 시리우스 별은 여름철이 올 때 그 동쪽 하늘에서 여명에 태양과 같은 궤도를 돈단 말이죠. 태양이 떠오를 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떠올라요. 그러면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하고, 또 우리가 알지만 많은 질병과 전염병 이런 것들은 이제 계절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면 찾아오잖아요. 겨울보다는. 그러면은 천랑성이 마치 질병을 가져오는 그런 징조로 봤던 거예요. 가장 밝은데 좋지 않은,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천랑성의 동쪽 하늘에서 떠오를 때, 그때를 이제 새해 1월 1일로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22권 26행을 한번 볼까요? 22권. 아까는 디오메데스를 5권에서는 천랑성이라고 했어요. 시리우스 별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아킬레우스가 헥토르하고 이제 1대1로 맞붙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프리아모스 노인이 봤어요, 아킬레우스를. 그는 마치 늦여름에 떠올라, 똑같이 늦여름에 떠올라 밤의 어둠 속에서 뭇별들 사이에서도 가장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별처럼 빛나며 들판위를 질주하고 있었다. 이 별을 사람들은 오리온의 개라고 이름을 부른다. 이 별은 가장 찬란하기는 하나 불행의 전조이며 가련한 인간들에게 심한 열병을 가져다 준다. 시리우스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오리온의 개, 가장 찬란하긴 하지만 불길한 전조를 주고 인간에게 열병을 가져다 준다. 이게 이제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시리우스, 처음에 디오메데스였죠. 그 다음엔 아킬레우스. 그가 이제 불길한 징조를 가져오겠죠. 결국에는 헥토르가 죽게 되는. 그래서 이 5권의 디오메데스는 아킬레우스를 대신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묘사도 자체도 시리우스 별을
사람에게 비유했는데 디오메데스와 이제 아킬레우스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오케아노스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강의 신이고 여러 아들과 딸이 있다 이러기보다는 만물 우주 생성과 관련된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역할은 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는 신이고 또 탈레스를 비롯한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을 또 생명의 근원을 물러봤다.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의 어찌해 과학적 합리성은 없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나름의 방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케아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